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임정화라고 합니다. 전 평소에 엄마와 함께 이곳 사연을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아빤 그런 저와 엄마에게 남의 이야기에 뭔 관심을 그렇게 갖냐고 하셨는데요. 옆에서 듣다 보니 꽤 재밌으셨는지 요즘엔 저와 엄마가 사연투를 재생하면 은근슬쩍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즐거움이 되어준 이곳에 한 번쯤은 시청자가 아닌 사연자가 되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게도 나름대로 씁쓸한 사연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고생을 참 많이 하며 사셨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가난했기에 두 분은 진짜 수저만 들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아버진 서울과 강화, 인천을 오가며 생선을 나르셨고 엄만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해서 파셨죠. 그러다 제가 15살 땐 두 분은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횟집을 차리셨습니다. 두 분은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가 장사 준비를 하고 아침과 점심, 저녁 술손님들까지 모두 치른 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셨답니다. 그래도 두 분은 늘 싱글벙글이셨어요. 다행히 장사가 잘 되기도 했고 전과 달리 함께 일하시는 게 참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만 보고 고생을 이겨내는 건데 그 가족이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으니 얼마나 좋냐. 가끔 진상 손님 때문에 성질이 날 때면 난 니들 엄마 얼굴을 본다. 그러면 내가 참으면 우리 마누라가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을성이 생겨. 부모님은 늘 긍정적이고 금술도 좋으셨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와 동생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지를 배우게 됐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자연스레 자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저도 언젠간 저희 부모님처럼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정아야, 미팅할 때 네가 말했던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그 꿈 내가 이뤄줄 수 있어. 진짜 나 한 번만 만나봐. 내가 정말 잘해줄게. 그런절 대학생 시절부터 졸졸 쫓아다닌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전 1살 많던 남편을 친구들과 나갔던 타대학 남학생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만났었는데요. 남편은 그날 제게 한눈에 반했다는데 전 남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절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빤 공부 안 해? 제발 학교 앞으로 찾아오지 좀 말라니까. 왜 자꾸 와? 네가 문자에 답장을 안 해주니까 얼굴 보려고 온 거지. 정아야, 나 진짜 괜찮은 남자야.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만나봐. 어? 오빠 내 타입 아니라니까. 오빠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다니잖아. 거기서 나보다 똑똑하고 예쁜 사람 찾아봐. 내가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만 쫓아다녀. 제발 찾아오지 좀 마. 미팅날 하루 본 거 가지고 절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되지도 않았고 싫다는데 제게 집착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포기했는지 남편은 언제부턴가 문자도 보내지 않고 더는 제 학교에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흘러 전 졸업을 하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6살쯤 되었을 때 전 대학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남편과 만났던 미팅에 함께 나갔던 친구였는데 친구는 그 미팅에서 만났던 남편의 대학 친구와 결혼에 꼴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전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게 됐죠. 정아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 석진 오빠네? 너무 오랜만이다. 난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 오빠는 잘 지냈어? 절 쫓아다닐 땐 싫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반갑더라고요.
남편은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증권사에 다니고 있다고 대답했죠. 아직은 풋내기지만 그래도 나중엔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게 목표야. 그래? 멋지다. 우린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술에 조금 취한 남편은 제게 자신이 왜 갑자기 절 포기했었는지에 대해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워졌었거든. 원래도 막 좋은 형편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날 대학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사랑타령할 때가 아니구나 싶더라고. 솔직히 난 아들이고 공부도 잘한다고 큰 누나랑 작은 누나보다 부모님께 더 대접받고 자랐거든. 그런 만큼 내가 빨리 성공해서 집안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다행히 지금은 취직을 잘한 덕에 집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고. 그래도 가끔 정아 네 생각이 나더라. 넌 너에 대해 뭐라고 널 좋아하냐고 타박했었지만 난 그때 진짜 진심이었거든. 첫눈에 반한다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 그때 조금은 놀랐습니다. 예상 외에 힘든 사정이 있었구나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가족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 처음으로 멋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남편이 좋아지기까지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연락하고 지내도 되겠냐던 남편의 물음에 좋다는 대답이 나올 정도의 호감은 가지게 됐죠. 정아야, 이 편지 집에 가서 한 번만 읽어줄래?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편지에 대한 대답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예전처럼 제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우린 어쩌다 한 번씩 퇴근 후에 만나 맥주를 한잔하는 정도의 친분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만나 진지한 대화도 나눠보니 생각보다 남편이 진중하고 마음씨도 선하더라고요. 게다가 여전히 제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절 배려해주는 모습에 저도 서서히 마음이 열리게 됐죠. 그렇게 1년쯤 지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웬 편지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편지를 읽어본 전 감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아야, 나 석진이야. 말로는 떨려서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편지에 내 마음을 담아보려고 해. 솔직히 나 명훈이 결혼식에 참석할 때부터 널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었거든. 그리고 정말 널 다시 마주했을 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넌 더 예쁘고 멋지게 변했더라고. 그리고 너와 소소하게 만날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 동안 내 마음은 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더 커졌어. 정아야, 네가 웃을 땐 솜사탕 같은 향기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네가 웃으면 정말 세상이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런 네 맑은 웃음 앞으로도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정과 달리 내가 싫지만은 않다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게 기회를 주지 않을래? 만약 거절한다면 이젠 두 번 다시 널 귀찮게 만들지 않을게. 하지만 널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너무 철없던 나이라 무작정 널 쫓아다녔던 못난 시절도 조금은 성숙해진 마음으로 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섰던 지난 1년이라는 시간도 내겐 다시 없을 소중한 순간들이었거든. 그래서 혹시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부담 갖지 말고 잘 생각한 뒤에 나한테 대답을 들려주길 바래. 연필로 썼다가 여러 번 지웠던 흔적이 가득했던 편지는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 제가 긍정적인 답을 들려줬을 때 남편은 정말 가슴 벅찬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되었죠. 이후 남편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저와 사귄 지 얼마 안 돼 남편은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졸지 실직자가 된 남편은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고 설상가상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며 금융사 쪽 취업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거의 3년을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일을 하며 버텨야 했어요. 차라리 작은 회사에라도 이력서를 내보면 어떠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증권맨으로서의 꿈을 놓지 않더라고요. 한번 눈을 낮추면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고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조금만 더 노력해볼게. 미안해, 정아야. 왜 나한테 미안해? 난 오빠가 걱정되니까 한 말이었지. 집에서도 많이 걱정하시지? 그렇지 뭐. 시집간 누나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부모님 못 챙겨드리지. 부모님 식당 장사 갈수록 안 되지. 집에 아직 빚은 좀 남아있지. 그래서 내가 빨리 잘 돼야 하는데.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오빠 같은 사람이 성공 못하면 누가 성공해. 난 오빠 믿어. 자, 따라해. 아자아자, 화이팅! 할 수 있다. 전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에 찾아가 반찬도 많이 만들어주고 데이트 비용도 일절 제가 부담했죠. 기죽지 말라며 지갑에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늘 오빠가 최고다, 멋지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남편은 드디어 3년 만에 다른 증권사에 취업이 됐는데요. 그때 남편은 고맙다며 첫 월급으로 제게 아주 좋은 선물까지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우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두고 봐, 정아야. 나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될 거니까. 그래서 나 믿고 기다려준 너 평생 호강시켜주면서 살게. 약속해. 본 적은 없어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답니다. 지방에 사시던 시부모님도 저에 대해 익히 많이 들었다며 절 반겨주셨고요. 결혼할 때 남편이 제게 고마워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의 용돈 문제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식당이 갈수록 잘 안 돼서 남은 빚마저 갖고 생활하시려면 좀 빠듯하시거든.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면서 돈 벌 수 있는 건 다 부모님 덕분이니까 조금씩이라도 내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 그런 내 마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께 다달이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결혼 후에도 이해해주기로 한 제게 고마워했던 거죠. 당시 남편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었고 저도 자식인데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시댁 형편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기에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대신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용돈을 드리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은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린 횟집이 잘 되어준 덕에 노후 준비도 다 해놨어. 우리한테 준다고 해도 무조건 돌려줄 거니까 애초에 줄 생각도 말게. 그 마음만 기쁘게 받을게. 남편의 효심을 예쁘게 본 부모님은 결혼 후 남편을 참 아끼고 잘해주셨습니다. 남편은 회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런 남편을 준다며 때마다 제철 생선을 회 떠서 집 앞까지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특히 남편은 겨울철 대방어회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래서 대방어철에 친정에 가보면 늘 식탁 위엔 대방어회가 푸짐하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많이 먹어 우리 큰사위. 자, 엄만 복스럽게 잘 먹는 남편이 예쁘다며 꼭 쌈도 큼지막하게 싸서 남편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동생과 결혼한 제부에게도 잘해주셨지만 제부는 좀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제부보다 저희 남편을 약간은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애미야. 너 네 시누이들 본 지도 오래됐는데 오늘은 기다렸다가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그러니. 매번 명절만 되면 왜 그렇게 빨리 친정으로 가? 친정은 서울이라 가깝잖니. 온 김에 우리도 우리 아들 얼굴 좀 오래 보자. 어? 어머니, 저희가 평소에도 자주 오잖아요. 명절인데 장인 장모님 목 빠져라 기다리세요. 처가엔 아들도 없어서 저희랑 처제네 오기 전까지 두 분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누나들도 친정 오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 집사람도 친정 가야죠. 여보, 얼른 가자. 그런 친정과 달리 시부모님은 솔직히 제게 잘해준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결혼 전엔 제게 엄청 잘해주실 듯 굴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시집살이를 좀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들보다 남편을 많이 아끼셨다더니 시댁은 여자를 남자 아래로 보는 경향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누이들도 시댁에 발걸음을 자주 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앞장서서 막아주던 남편이 있어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편을 들수록 시모가 점점 더 절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예, 에이미야. 저기 화장실에 빨랫감 좀 쌓아놨거든. 거기 빨래판이랑 빨래비누 다 있으니까 온 김에 네가 손빨래 좀 해다오. 난 허리가 아파서. 네? 세탁기는 어쩌고요? 이번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집에 불도 웬만하면 안 켜고 가전제품 사용도 줄이고 있다. 뭐해? 시댁에 왔으면 며느리가 일을 해야지. 어머님, 제가 서툴러서 오히려 전기세 아끼는 게 아니라 물세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탁기 돌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빠져나가려고 들어? 우리 석진이가 맨날 네 편 들어줬더니 시애미 말이 우스워? 너 내가 아주 벼르고 있다, 어? 빨리 빨래 다 하고 청소기도 싹 돌려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저도 며느리로서 당연히 도울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일 시키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남편은 저희 친정 가면 백년 손님 대접받는데 왜 며느리 시댁에 오면 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저 그래도 어머님이 집 창문 청소 좀 해달라면 해드리고 저녁 차려라 설거지해라 하시면 그 정도는 다 했어요. 어머님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 좀 제발 알아주세요. 그거 뭐 너 혼자 다 했니? 결혼하기 전에 생전 주방에 들어오지도 않던 애가 지 마누라 눈치 보인다고 네 옆에 딱 붙어선 같이 음식하고 설거지도 했잖아. 우리가 아들이라고 석진이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 꼴을 보면 아주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그런 귀한 아들을 치마폭에 싸고 앉아서 여우처럼 조종하는 널 내가 어떻게 예뻐하니? 처음엔 그래도 상식선에서 일을 시키던 시모는 절 못마땅해 하며 억지를 피우더라고요. 친정에 잘하던 남편을 생각해서 저도 좋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부 또한 시모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은근슬쩍 큼하며 시모의 말에 동의하곤 했죠. 어머니, 제가 잠깐 딴 거 하러 간 사이에 또 저희 집사람 못 살게 굴고 계셨어요? 그러지 좀 마세요. 두 분 다 자꾸 저희 애들 엄마한테 눈치 주시니까 제가 여기 자주 오자는 말을 못 하잖아요. 네가 왜 제 눈치를 봐? 어휴, 우리가 너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살라고 힘들게 공부시켜서 대학 보냈냐? 그래도 계속 시댁에 갔던 건 남편을 봐서였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을 들면 시부모는 남편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시모는 남편에게 약했고 무엇보다 다달이 남편이 두 분께 용돈까지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저희 아들과 딸이 태어나며 그토록 바랐던 펀드 매니저로서의 실적을 착착 쌓아갈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연봉도 껑충껑충 뛰어 두 분의 용돈도 조금 올려드렸죠. 그랬기에 더더욱 남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조건 제 편이었던 남편의 다정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건조기 다 돌아간 것 같은데 빨래 좀 개줄래? 나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서 그래. 당신이 해. 나 피곤해. 뭐? 나도 피곤한데 해야 하는 일이니까 주말에 몰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 누군 뭐 하고 싶어서 하나? 진짜. 내가 당신보다 돈을 벌어도 몇 배 버는데 집안일은 좀 당신이 맡아서 하면 안 돼? 사사건건 이거 좀 같이 하자. 애들 좀 봐달라. 나만큼 버는 남편 데리고 사는 여자들 당신처럼 안 그래. 감사합니다 서방님 하면서 얻고 살지. 남편은 서서히 제게 퉁명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턴 자신의 벌이를 앞세우며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제게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언젠 제 손에 물 묻히는 것도 싫다며 제가 설거지하는 것도 말리던 사람이 말이죠. 처음엔 그런 남편이 너무 낯설어 당황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며 제 말투도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일 안 해?
내가 꼼짝도 않고 누워서 당신한테 이 일 저 일 시키기만 한 거 아니잖아. 얼른 집안일 해치워야 애들을 좀 편하게 볼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한 거 아니야. 어디서 돈 가지고 유세야? 나도 벌만큼 벌거든? 당신 진짜 갈수록 왜 그래? 돈 잘 벌게 됐으니까 인간성도 나빠져도 된다 이거야? 내가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사치를 해 뭐래? 끼케 애들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나머진 다 저축하는데. 그 저축도 어쨌든 내 덕분에 많이 하는 거잖아. 당신이 벌어봤자 나에 비해 얼마나 번다고. 에이 짜증나. 이놈의 집구석 주말에도 쉴 수가 없어. 어디가 또 나가서 술 취해서 들어오려고 그러지? 이따 애들이랑 놀아주기로 한 거 잊었어? 야, 안석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은 이젠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도 변한다더니 남편이 꼭 그렇더라고요. 벌이로 대놓고 절 깔보고 아이들과 약속 따윈 신경도 쓰지 않았죠. 애들 때문에 집을 돼지우리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어 전 하는 수 없이 거의 독박에 가까운 살림과 육아를 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과의 대화는 갈수록 줄어갔고 사이도 멀어지더라고요. 또 애들이랑 너만 왔어? 안서방은? 아, 일이 바쁘대요. 너 요즘 사이 괜찮은 거 맞지? 정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친정에 참 잘했던 남편은 친정에도 잘 가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당연히 친정 식구들도 변한 우리의 사이를 눈치챘어요. 그래도 전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을 했죠. 그런데 시부모는 변한 우리 사이를 고소해야 하더라고요. 여보, 가자 얼른. 더 늦으면 차 많이 막혀. 아, 오늘은 움직이기 귀찮아. 이따 누나들 오면 누나들 보고 천천히 내일쯤 가자. 뭐? 당연히 평소처럼 오늘 가는 줄 알고 계실 텐데 뭘 내일 가. 엄마 아까 전화로 우리랑 애들 온다고 신나서 이것저것 다 해놨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명절인데 부모님 보고 싶어. 이해. 아, 석진이가 귀찮대잖니. 오랜만에 부모 얼굴 보면 가기 싫을 수도 있지. 넌 어쩜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야? 잔말 말고 석진이 말대로 해. 이따 네 시누이 들어오면 고기나 구워 먹게. 나가서 장이나 좀 봐와라. 찌개도 한 솥 끓여놓고. 예, 애미야. 올 때 내 담배도 한 보루 사오거라. 그리고 애미 너 버르장머리가 왜 그렇게 없냐? 어디 시부모 보는데 남편을 잡돌이를 하려고 들어. 너 그거 애들이 보고 배울라. 이제야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지. 전엔 아주 우리 아들 백 믿고 네가 아주 설쳐댔지? 너 앞으로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시부모는 이때다 싶어 절 몰아세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오히려 나중에 제게 그동안 당신은 내 덕에 편하게 산 거야. 원래 며느린 시부모님 말에 꼼짝 못하는 게 맞지. 하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굳이 시댁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도 친정에 잘 가지 않았겠다. 저도 그냥 시댁에 안 가버렸어요. 그나마 명절엔 가긴 갔는데 출발하기 전부터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또 친정 제때 안 간다고 하면 나도 앞으로 당신 부모님 뵈러 안 갈 거야. 저번에 당신이 친정 안 간다고 해서 나 혼자 애들 데리고 가버린 거 봤지? 당신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든 말든 나 한다면 한다고. 당신 우리 부모님이 우스운 거야?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안 간다는 소리를 해? 우선 알겠으니까 준비다 마저 해. 그런 남편을 왜 굳이 꾸역꾸역 친정에 데려가려고 했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한 것도 아닌데 명절에 사이가 안 오면 부모님이 제 걱정을 너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9년이 지났을 무렵엔 우린 말만 부부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쯤 부모님은 제게 횟집을 며칠 접고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전화 미화 없이 두 분이서만요? 그래, 우리 나이도 벌써 60 중반을 넘었잖니. 자식들 도움 없이 어디 다니기도 힘들어지기 전에 둘이서만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려고. 평생 일만 하느라
너희랑 두어 번 다녀온 것 빼면 여행도 잘 못 다니고 살았잖니, 우리가. 어디로 가시려고요? 태국으로 가려고. 너희 아빠가 패키지 말고 자유여행하자고 자기가 인터넷으로 어디 갈지도 다 알아봐 놨대. 이젠 여유도 갖고 살고 싶다던 엄마의 말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두부만 여행 보내드리는 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부모님의 비행기표와 숙소라도 예약해드리자고 생각했죠. 제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니 자식으로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큰돈이 나가는 거였으니 전 남편에게 말은 꺼냈습니다. 뭐? 두 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서 왜 굳이 그걸 우리 돈으로 해? 그리고 처제 뭐하고? 자식으로서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내가? 미아는 지금 제부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말도 안 꺼냈어. 9년 동안 시댁에 드린 용돈 액수만 합쳐도 우리 부모님 여행 한 번은 충분히 보내드리고도 남아. 내 말이 틀려? 당신만 효도하고 싶고 난 뭐 하면 안 돼? 그래도 큰돈 나가는 일이라 말은 해주는 거니까 반대할 생각하지 마. 제가 시부모의 용돈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신경 쓰지 않고 비행기표와 숙소를 알아봤는데요. 평소엔 제 옆에 붙어있지도 않던 사람이 옆에서 자꾸 사사건건 참견을 하는 겁니다. 장인 장모님 두 분 있으실 건데 거긴 너무 넓지 않아? 좀 좁아도 돼. 그거 다 돈 낭비야. 당신 설마 비즈니스석 끊어드리려고? 그게 돈이 얼만데. 누가 그 가까운 태국 가는데 돈 아깝게 비즈니스석을 끊어. 우리 엄마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 기왕 끊어드리는 거 좋은 대로 끊어드리려고 하는 거지. 아우 저리 좀 가. 왜 옆에서 참견이야. 비즈니스석은 안 돼. 그냥 이코노미석으로 끊어. 진짜 그건 돈 낭비라니까. 그런 남편은 제가 비행기를 좋은 좌석으로 예약하려고 하자 아주 질색팔색하며 반대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돈을 잘 번다며 떵떵거리더니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던 그 모습에 아주 정나미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좋은 회사를 다녀 벌만큼 벌었거든요. 게다가 그동안 시부모에게 들어간 용돈만 해도 얼만데 진짜 왜 저러나 싶어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까지 걸었고요. 장모님, 전데요. 집사람이 두 분 태국 가는 비행기표랑 숙소를 예약한대요. 효도하고 싶다면서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비즈니스석까지 예약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고작 그 몇 시간 간다고 그건 너무 돈 낭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모님? 장모님이 당사자시니까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여보, 장모님이 전화 바꾸래. 진짜. 엄마한테 전화 왜 걸어? 남편은 실실 웃으며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평소 씀씀이가 검소하셨던 저희 부모님의 성격을 알고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당연히 전 엄마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들었죠. 우리가 예약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무슨 비즈니스석이냐. 네가 그거 끊으면 우린 안 간다. 이러시면서요. 그나마 입씨름해서 제가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해드리는 것까진 이해해 주셨는데 비즈니스석만은 결사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거봐. 장모님도 낭비라고 하시지? 애초에 내 말 들으라니까. 진짜 사람이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고작 그게 아까워서 진짜 기가 막혀.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실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예약하려고 한 건데 이제 좀 가.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 결국 비행기표를 이코노미석으로 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숙소만은 정말 좋은 곳으로 잡아드렸죠.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시는 날까지 그래도 우리 장녀가 최고라며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여행을 다녀오신 지 한 달 뒤 어느 날 남편이 진짜 열받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우리 어머니 생신 문제로 할 말 있어. 곧 우리 어머니 생신인 거 알지? 그래서 나 부모님 모시고 여행 좀 다녀오려고. 여행?
당신 혼자? 어, 저번에 당신이 장인 장모님 여행 얘기했을 때 문득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나도 우리 부모님 여행 좀 보내드리고 싶더라고. 누나들은 부모님한테 별로 관심도 없잖아. 나라도 효도해야지. 근데 우리 부모님은 두 분만 해외 나가면 분명 힘드실 테니까 내가 같이 가려고. 어차피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랑 사이도 안 좋잖아. 나만 다녀올게. 우리 부모님 숙소랑 비행기표만 예약해드린다고 할 땐 처음부터 그렇게 아까운 티를 내더니. 아무튼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유럽. 뭐 유럽? 어, 실은 이미 숙소도 비행기표도 다 예약해놨어. 장거리라 편하게 비즈니스석으로. 우리 어머니 허리 아파서 그렇게 먼 거린 좋은 좌석 아니면 못 하실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실은 출발이 내일 모레야. 이미 나 휴가도 다 냈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땐 비즈니스석은 낭비라며 부득부득 반대라더니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비싼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던 거예요. 아시죠? 거리가 멀수록 비행기표 값도 천지 차이인 거요. 전 기가 막혀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나 약 올리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난 그래도 최소한이나마 당신을 존중해서 미리 돈을 쓴다는 얘기도 해줬던 거야. 근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썼다고? 게다가 뭐 유럽? 우리 부모님 비행기표랑 숙소 예약해드리고 싶다고 했을 땐 아까운 티를 팍팍 내더니 당신 부모님은 유럽을 모시고 가겠다고? 그것도 비즈니스석을 타고?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우스워? 장난쳐? 아니 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당신보다 얼마를 더 버는데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도 못해? 벌이 차이가 있으면 효도에도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생기는 거지. 억울하면 당신도 나만큼 벌던가.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당신 3년이나 취직 못해서 빌빌거릴 때 뒷바라지 해주고 곁에 있어준 거 기억 안 나? 난 그깟 돈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일도 없었어. 우리 부모님도 또 당신을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 나 더는 당신하고 못 살아. 나도 우리 집도 우습게 하는 당신도 당신 부모도 다 꼴도 보기 싫다고. 이혼해 그냥.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더는 그런 인간과 못 살겠더라고요. 이미 절 그렇게 좋아하고 아껴줬던 남편은 세상엔 없었죠. 그리고 그런 제 말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갈라서자. 솔직히 우리가 무늬만 부부지. 남보다도 못한 사이 된 지 오래잖아. 나 당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됐어. 평범해도 너무 평범했던 당신이 예전에 왜 그렇게 좋았는지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더라.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 그지? 당신은 뭐 대단히 잘나는 줄 알아? 키도 170도 안 되고 100까지 나와서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는데. 하도 만나달라고 애원해서 만나줬더니 기가 막혀서 정말. 몰라. 이미 이혼 얘기 나온 거 당신하고 유치원 언쟁하고 싶지 않아. 아무튼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다. 애들은 당신이 데려가. 어차피 애들 나하고는 별로 친하지도 않잖아. 우선 나 여행 다녀와서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 같은 거 논의해보자고. 그렇게 우린 결국 9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여행 가기 전까지 소파에서 잤고 여행 당일엔 나간다는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전 엄청난 반전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뭐야? 웬 편지? 퇴근 후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던 전 침대와 침대 옆 탁상 사이에서 웬 편지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담긴 편지를 읽어본 전 경악을 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석진 씨에게, 석진 씨, 나 선지야. 저번에 석진 씨가 써준 편지를 읽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답장을 적어보려고 해. 요즘 같은 시대에 메일도 아니고 이렇게 손편지 써보는 게 너무 낯선데 한편으론 설렌다. 석진 씨,
내가 정말 많이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내 재산도 잘 관리해주고, 우리 부모님이랑 나랑 하와이 여행도 보내주고, 하와이 여행도 처음인데, 비즈니스석을 타본 것도 처음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 눈치채셨죠, 여러분?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 쓰는 돈은 그렇게 아까웠던 인간이, 상간녀와 상간녀 부모님은 시부모에게 그랬듯 돈을 펑펑 써서 하와이 여행까지 보내줬더라고요. 전 부들거리며 계속 편지를 읽어나갔어요. 내 재산을 맡긴 펀드 매니저가 석진 씨였던 건 내 인생의 행운이었어. 고객과 펀드 매니저의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줄은 석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었는데 참 신기하다. 그치? 석진 씨, 하루빨리 석진 씨가 이혼을 해서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께 인사 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두 분은 석진 씨가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시니까 얼른 그런 날이 와서 나도 석진 씨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싶다. 나랑 약속한 대로 하루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줄 거지? 나 믿고 기다릴게. 사랑해. 편지의 마지막엔 징그럽게도 상간녀 입술 도장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신의 고객과 바람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일부러 제게 먼저 이혼 얘기를 끌어냈던 것 같아요. 바람 피우는 사실을 드러내봤자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제가 그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었다면 전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더욱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전 우선 바로 뒷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즘엔 돈을 주면 증거도 찾아주고 신상 정보도 알아낼 수 있다기에 저는 한 업체에 상간녀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편지 봉투 겉면에 쓰여있던 상간녀 이름과 남편이 다니던 증권사의 고객이라는 단서를 제공하면서요. 너무 단서가 없어서 죄송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남편분 SNS 하시나요? 그쪽부터 한번 뒤져볼게요. 주변 탐문도 좀 해보고요. 솔직히 단서가 너무 없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업체의 정보력과 수사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업체에선 정말로 상간녀의 연락처와 집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알아냈더라고요. 게다가 그들은 두 사람의 외도 증거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아니, 이 인간이 지금 한국에 있다고요? 저한텐 분명 내일 입국한다고 했는데? 거짓말 했나 보네요. 이 여자 만나려고. 안석진 씨 이틀 전에 입국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랑 호텔에서 지내고 있고요. 남편은 제게 여행 일정을 거짓으로 말하곤 일찍 한국에 들어와 상간녀 호캉스를 하고 있었더군요. 참 기가 막혔죠. 그래도 그 덕에 편지에 이어 증거 사진까지 얻게 됐으니 오히려 저에게 이득이었지만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낸 전 다음날 뻔뻔하게 집에 들어오던 남편의 얼굴에 바로 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뭐야, 당신 미쳤어? 아니, 완전 제정신인데. 당신이 여행 가 있는 동안 내가 뭘 알아냈게? 이것 좀 봐. 당신 한국에 오늘 들어온 거 아니더라? 전 펄쩍 뛰던 남편의 눈앞에 증거 사진을 들이밀며 비아냥댔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을 싹 굳히더라고요. 그리고선 잠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뻔뻔하게도 바로 인정을 하더군요. 그래, 나 여자 생겼어. 대체 어떻게 눈치챈 거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쓴 편지 발견했지. 옛날부터 당신 참 편지 좋아해. 여자가 생기는 족족 편지로 아주 명피를 휘갈기고 참 대단하다 그 정성. 그 덕분에 내가 모든 사실 알아냈던 거지만. 편지? 그게 어디 갔나 했더니 하필 당신 눈에 띄었다고? 나한테 다행히 천운이 따라준 거지. 당신 나한테 들키면 불리해질까봐 빨리 이혼하려고 한 거지?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손해보고 이혼할 뻔했네. 나 생각 바꿨어. 나 이혼 안 할래. 뭐? 아니 왜? 나 바람났다고.
근데도 나랑 살겠다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재산 분할 나한테 아주 유리하게 안 해주면 나 이혼 안 할 거야. 뒤에서 몰래 바람까지 피운 당신만 좋으라고 내가 그냥 이혼해주겠니? 여자의 눈 멀어서 애들까지 바로 버리려고 하는 당신 괘씸해서라도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해주지. 그리고 나 그 여자 직장이란 당신 직장에도 다 알려버릴 거야. 이 두 연놈이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안석진은 자기 고객을 꼬시는 파렴치 아닙니다. 이렇게. 뭐? 아니, 이혼을 못 해주겠다면서 왜 내 직장까지 건드리겠다는 거야? 돈은 내가 버니까 상관없고 당신 개망신 시켜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 집 포함해서 재산의 최소 80% 나한테 넘기고 그 여자랑 살래? 아니면 계속 나랑 살면서 세상에 개망신 당하고 그 여자한테도 평생 상간녀 딱지 붙일래?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 생각을 했을 남편의 표정은 완전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통쾌하더군요. 전 처음부터 남편이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했던 거예요. 결국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게 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 준다, 줘. 대신 절대 그 여자랑 내 직장엔 안 알리는 거야? 알았지? 어차피 난 돈 잘 버니까 그깟 돈 다시 벌면 되지 뭐. 알겠어. 아, 애들 양육비는 따로인 거 알지? 뭐?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양육비를 따로 달라고? 싫으면 간두고. 아니야. 뭐 다달이 얼마 주면 되는데? 일시불로 줘. 당신하고 계속 엮이기 싫으니까. 그리고 바람나서 자식 버린 아빠 얼굴 애들한테 보여줄 생각도 없으니까 애들 앞에도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선택에 대한 대가는 감당해야지. 어차피 당신 애들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잖아. 돈 얘기엔 그렇게 울상을 지었던 남편은 애들 이야기엔 흔쾌히 알겠다는 대답을 하더군요. 정말 경멸스러웠죠. 그렇게 전 남편에게 많은 재산을 분할받는 조건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딴말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며 얼마 뒤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대출을 좀 껴서 급한 대로 살 집을 구했다는데 그러던가 말던가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날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더군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재산을 뜯어가? 이혼하기로 했으면 곱게 할 것이지. 어디서 우리 아들 돈을 탐내냐고 이 썩을 거사. 자식이 바람 펴서 이혼하게 됐으면 며느리한테 우선 사과부터 하셔야죠, 아줌마. 난 분명 그 인간한테 선택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애들까지 버리고 이혼한다고 한 건 그 인간이라고요. 뭐야, 아줌마? 그럼 이혼 서류까지 접수한 마당에 어머님하고 불러드려요? 제가 왜요? 그리고 아줌마, 제가 한 가지 충고드리는데 그 구닥다리 시어머니 마인드 좀 버려요. 지금 그 인간 상간이한테 푹 빠진 모양인데 그 여자한테 또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다간 그 잘난 아들이 부모 취급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 번호는 차단할게요. 평소에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정말 싫었는데 아줌마라고 부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남편에게 받아낼 것도 다 받아낸 뒤 제가 뭘 했는 줄 아시나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랑 분명히 약속했잖아. 선지 안 건드리기로. 지금 선지네 부모님 난리 나셨다고. 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을 쪽지 하나와 함께 상간녀가 자신의 부모와 살고 있던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인간 말종을 내 옆에서 치워주고 내 주머니까지 두둑하게 불려줘서 고맙다. 그 보답으로 빵까지 날리러 안 찾아갈게. 위자료나 내놔. 그걸 그 여자의 부모님이 먼저 보고 그 집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길길이 날뛰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난 그 여자 직장에 안 알린다고 했지. 안 건드린다고는 안 했는데 우리 약속의 상간녀 소송이랑 그 여자 집 얘기는 없었잖아. 그러게 애초에 겁도 없이 유부남인 걸 숨기고 여자를 왜 만나니? 난 약속 어긴 거 없어. 끊어.
그렇게 제 결혼 생활과 복수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혼을 정말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요. 그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산 시간이 있다 보니 전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잘 받아들여 주었죠. 이후 전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부모님과 돈을 합쳐 방이 한 칸 더 많은 집을 구해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기보단 이혼도 했으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거든요. 갈수록 주름이 많아지시던 부모님을 보며 항상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아주 잘된 일이었죠. 그런 제 덕분에 동생도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들리는 얘기론 결국 전 남편과 상가녀는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상가녀의 부모가 용케 허락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혼한 지 2년 반쯤 지났던 어느 날, 전 아주 황당한 편지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뭐야, 교도소? 에? 이 인간이 왜? 그 편지는 다름 아닌 교도소에서 날아온 편지였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애들도 많이 컸지? 난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 실은 내가 고객들 돈을 좀 횡령해서 몰래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들켜버렸거든. 당신이랑 이혼한 뒤로 벌을 받은 건지 아니면 어려워진 경제 때문인 건지 계속 성과도 안 나고 투자만 하면 손해가 쌓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린 게 결국 화근이었지. 난 무려 19억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 전 남편은 고객들 돈을 횡령한 죄로 실형을 받았던 겁니다. 심지어 전 남편은 상가녀의 돈도 전부 날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여잔 자기 손해만 생각하면서 난리를 치고 바로 날 버려버리더라. 졸지에 난 2번째 이혼까지 당하게 됐지. 부모님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가 망했으니 자기들이 이제 누가 노후를 책임져 주냐고 하시더라. 날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두 분은 자기들만 걱정하셨던 거야. 누나들이 절대 자기들을 책임져 줄 리는 없다면서 말이야. 그렇게 내가 힘들 때 다들 등을 돌리는 걸 보니까 그제야 당신 생각이 많이 나더라. 결국 전 남편은 이제야 후회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편지를 보낸 거더군요. 그 뒤는 뻔한 말들이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준 사람인지 알았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하는 애원이었죠. 전 그 편지를 아주 박박 찢어버렸어요. 쫄딱 망하고 나니 이제와 제가 아쉬워졌다는 그 헛소리를 굳이 보관하고 있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있을 때 잘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전 답장도 하지 않았고 면회를 가는 일 따위도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전 남편과 헤어진 지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인간은 아직도 교도소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 출소한 뒤에 저와 아이들을 찾아온다면 상종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진심으로 새 인간이 되었다면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본 뒤 아이들이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욕심만으로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오랜 시간 자신의 곁을 지켰던 절 배신한 그 인간에게 2번 다시 제 곁을 내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제게 가족은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진 저희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 식구가 유일할 예정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작년에 횟집을 정리하셨어요. 이젠 좀 편하게 쉬며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으시다고요. 집에서 여유롭게 쉬며 종종 저와 함께 나들이도 가시는 부모님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마음이 참 편해지곤 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드디어 쉬시게 됐구나 싶어서요. 전 앞으로 그런 부모님을 잘 모시며 전 남편이 선물해준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엔 간혹 제 전 남편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손에 돈을 조금 쥐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말이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의리, 도덕심까지 버린 채
돈만 있으면 멋대로 살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돈은 그저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뭐 없던 것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있던 것도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허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 돈만 믿고 정작 중요한 삶의 가치를 내던진다면 그 인생은 골조가 무너진 건물처럼 언젠간 반드시 무너져버리고 말 것임을 그들이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 뒤에 남는 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뿐임도 함께 말입니다. 그럼 전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하고 다시 평범한 시청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이곳 사연들을 들으며 위로와 소소한 즐거움을 얻었듯 제 사연 또한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나마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인생의 반전을 맞이했었던 김정혜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정말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때론 희망과 행복으로 알록달록해지기도 하고 또 때론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 암흑이 드리우기도 하죠. 제 인생은 특히 결혼한 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경악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주친 엄청난 반전까지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전 원래 타 지방에서 살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 살고 있던 동갑내기 남편을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공업사에서 일했었는데 참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원래 이 근처 지방의 시골 출신이었는데 직장을 찾아 조금 더 도시였던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시골에 남아 사시던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자주 찾아가며 두 분을 잘 챙겨드리다 보니 시부모님도 또 우리보다 먼저 결혼해 서울에 살던 시누이도 절 많이 좋아해 주셨죠. 남편은 결혼한 지 5년 뒤 그동안 모은 돈을 끌어모아 직접 자동차 공업사를 차렸습니다. 우와, 여기가 진짜 우리 가게인 거야? 너무 좋다. 상훈아, 예영아, 너희들 아빠 이제 사장님이야. 당시 전 2살 터울의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집에서 점심과 저녁을 차려 남편의 공업사로 배달했습니다. 사 먹는 식비를 아끼려 도시락을 싸다 줬던 거죠. 저도 우리의 가게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남편에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끼니마다 따뜻한 밥이라도 해먹이고 싶은 마음에 아침이 아닌 식사 때마다 직접 도시락을 가져다 줬던 거예요. 여보, 오늘은 내가 좀 늦었지? 미안해. 상훈이가 오늘따라 걷기 싫다고 투정을 부려서 중간중간 안아주느라 시간이 지체됐어. 전 한 손으로는 아들 손을 잡고 등엔 아들보다 2살 어렸던 딸을 업은 채 일줄의 엿을 도시락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딸이 좀 큰 뒤엔 유모차를 끌고 가기도 했고요. 집에서 남편의 공업사까진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렸고 육교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모차를 들고 육교를 건너는 등 고된 길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못할 수고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공업사가 잘 되며 직원까지 둘셋 채용했을 땐 전 직원들의 도시락도 모두 싸다 주었습니다. 그게 남편의 아내로서 직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모님, 오늘은 반찬이 뭔가요?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고마워 여보. 당신한테 고마워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면서 직원들이 일을 자기 가게 일처럼 해주더라. 난 정말 장가 잘 간 것 같아. 남편과 직원들의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운도 잘 따라준 덕에 남편의 공업사는 날로 번창했어요. 몇 년 뒤엔 집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확장 이전도 할 수 있었죠. 첫 공업사와 달리 새로 이전한 공업사는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남편은 전보다 훨씬 많아진 직원들과 교대 근무를 하며 이제 저녁은 집에서 먹게 됐어요. 점심도 제가 너무 멀어진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긴 힘들다며 아침에 제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고요. 다른 직원들의 도시락도 이젠 너무 인원수가 많아져 다 싸줄 수도 없겠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그냥 출근해. 이따 내가 도시락 싸서 갈게. 한 번씩은 그래도 따뜻한 밥 먹이고 싶단 말이야. 몸 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 그래도 전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한 번씩 점심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고 따뜻한 도시락을 직접 배달했습니다. 직원들의 도시락까지 전부 싸서요. 그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라 애들이 학교에 갔을 때 혼자 다녀오면 됐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자주 못해줘도 그렇게라도 남편과 남편의 가게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벌어온 돈을 제게 가져다 주고 전 그 돈으로 살림을 했었어요. 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당연히 가계부를 남편에게 매일 확인시켜줬죠. 그리고 우린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사도 하게 됐어요. 그때가 남편의 공업사를 확장 이전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주택은 원래 좀 오래된 구축 건물이었는데 우린 그 건물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었어요.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로 갈 때도 너무 설렜는데 우리 집이라니, 그것도 2층 집이라니. 여보, 나 너무 설레. 나 우리 집 꼭 아주 멋들어지게 꾸밀 거야. 나만 믿어.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다는 마음에 정말 너무 설레더라고요. 전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집을 멋지게 짓고 싶어 정말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발품 팔며 저렴한 업체를 알아보고 심지어 서울까지 올라가 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같은 고향 출신 언니에게 사정사정해 매물로 나왔던 고급 아파트나 주택들의 내부도 둘러보러 갔었어요. 좋은 집들은 어떤 구조로 지어졌나 싶어서요. 전 정말 그 정도로 집을 잘 짓고 싶었습니다. 전 집이 공사에 들어간 뒤엔 일주일에 몇 번씩 공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을 신경 썼어요. 더 튼튼하게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집에서 식혜도 만들어가고 간식거리도 포장해서 가져다 드렸죠. 여보, 당신 안 힘들어? 힘들지만 평생 애들이랑 우리가 살 집이잖아. 애들은 나중에 출가하더라도 당신하고 난 이 집에서 평생 늙어갈 텐데 처음 지을 때 잘 짓고 싶어.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서재도 그렇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희 집은 굉장히 멋들어지게 지어졌습니다. 남편도 제가 수고해준 덕분에 들인 돈에 비해 너무나 멋진 집이 탄생했다며 칭찬해 주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집 짓는다고 부산을 떨더니만 그 보람이 있겠구나, 이미야. 정말 멋지다. 집들이 왔던 시댁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모두 박수를 쳐주기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내 집이니 집주인 눈치 볼 것 없이 액잘 걸고 싶은 곳에 못질도 편하게 하고 계속 크던 아이들의 키도 거실 한 구석에 색연필로 표시해두면서요. 벽지에 낙서하는 건 싫지만 그런 추억은 또 남겨두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며 전 맞벌이도 시작했습니다. 큰 마트의 시식 코너에 취직했죠. 남편이 잘 번다고 해도 이젠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저도 아이들의 학원비라도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이제 돈 버니까 우리 각자 벌이는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각출하자. 뭐? 갑자기? 괜히 서운하더군요. 남편의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부부는 알콩달콩 함께 돈을 모으고 살림살이를 늘려가는 재미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동안 내가 돈을 허투루 썼던 것도 아니고 저축도 지출을 다 당신이랑 상의해서 했잖아. 내가 알뜰하게 살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혹시 내가 돈 관리하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당신이 알뜰하게 관리 잘했던 거 나도 알지. 그 덕에 공업사 확장도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었고, 집도 더 빨리 이렇게 좋은 집으로 지을 수 있었던 건데, 당신 그 와중에 야무지게 따로 돈 모아서 양가 부모님 여행까지 보내드렸잖아. 아니, 근데 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야? 그냥 나도 따로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매출 규모가 갈수록 커져서 앞으로는 격리를 고용할 예정인데 사업상 큰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일은 생활비와는 별개로 내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거든. 듣고 보니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더군요. 그래서 서운함은 적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돈 관리는 따로 하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린 아이들을 키우며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아침에 남편의 도시락은 꼭 챙겨줬고 토요일이면 여전히 가끔 직원들의 도시락도 배달해주곤 했죠. 그리고 우린 돈 관리는 각자 하게 됐지만 생활비나 저축은 서로 상의하고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굳이 묻지 않아도 이번 달엔 얼마를 모았다, 이 정도는 먼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전 비록 변환이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맞춰가며 그렇게 부부 사이 신뢰를 쌓아갔죠. 에휴, 저 나쁜 옆였네. 아, 뭔데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신랄한 비난을 해, 당신? 당신이 안방에서 뉴스 볼 동안 난 맨날 거실에서 드라마 봤잖아. 그 드라마 재방송인데 다시 봐도 재밌어. 저 여자가 완전 악질로 나오거든.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 거겠지만, 어휴, 실제로 보면 한 소리 해주고 싶을 정도라니까. 엄마, 어차피 봤던 거니까 우리 채널 돌려서 가요 방송 좀 봐요. 지금 그거 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안방 TV보다 거실에서 보는 게 더 좋다고요. 아, 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해? 네 오빠 그만큼 좋아해 줘봐. 그래, 이혜영. 넌 이 오빠는 밖에서 봐도 모른 척하면서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돌은 그렇게 좋냐? 넌 오빠에 대한 애정이 너무 없어. 피, 오빠가 그 아이돌들 반의 반만큼만 착하고 잘생겼어 봐. 내가 우리 오빠라고 아주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니지. 애정을 들여 지었던 집에서 저희 가족은 계속 행복을 쌓아나갔습니다. 집안 곳곳은 저희 가족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죠. 드라마에 과하게 몰입했던 절 보며 웃던 남편, 아이돌을 봐야 한다며 채널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던 딸, 그런 딸과 귀엽게 투덕거리던 아들.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너무 행복했던 한때였으니까요. 아, 엄마, 저 고춧가루 다 쏟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휴, 오늘은 네가 닭볶음탕 해주겠다고 절대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더니 벌써 몇 번째 부르는 거야. 아무튼 촐싹 맞긴. 아휴, 그래도 우리 딸 부모한테 직접 요리도 해준다고 하고 그 마음은 정말 가상하다. 상훈이 너 이 녀석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컴퓨터하고 있을 줄 알았어.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먹고 싶다던 야식도 만들어다 줬는데 너 이럴 거야? 너 대학 안 가? 30분만 하고 끄려고 했어요, 엄마. 진짜예요. 에이, 우리 김정혜 여사님 화나면 이마에 주름 생겨요. 자, 이 아들 컴퓨터 끕니다. 아,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 넉살은? 아휴, 그래도 우리 아들 덕에 엄마가 웃는다, 웃어. 주방에서 고군분투하던 딸과의 소동.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는 꿈이 있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몰래 게임을 하던 고등학생 아들과의 눈치 싸움 등등. 수많은 추억이 나이테처럼 새겨지던 그 집은 더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희 아이들과의 추억이 가득해진 그곳은 점점 제 인생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늘 시끌벅적했던 저희 집은 점차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다 커서 분가하니까 집이 조용하다. 그지 여보? 가곤 했지만 집이 휑한 느낌이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다 커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엔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자식들도 이제 자기 밥벌이는 다 하게 됐겠다.
전 앞으로 남편과 둘이 의지하며 놀러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왜인지 갈수록 제게 퉁명스러워지더군요. 당신 왜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늦어? 집에서 저녁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생각해서 연락은 해야지. 아우, 술 냄새. 당신 술 마셨어? 그냥 갑자기 친구 녀석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고 오느라 좀 늦었어. 안 오면 그냥 늦는구나 하고 말지. 왜 오자마자 바가지 긁어? 뭐?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해? 난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일이나 싶어서 걱정했단 말이야. 그 유난 좀 떨지 마. 우리가 뭐 20대 철부지 연인이야?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집에 언제 들어온다. 어디서 뭘 하는데 일일이 보고해야 돼?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집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기본적인 연락은 예의야, 예의. 전엔 안 그러던 사람이 제게 연락도 없이 늦거나 친구를 만나러 외출도 자주 하더라고요. 전 주말에 같이 나들이나 갈까 싶어 말을 꺼내보면 피곤한데 무슨 나들이냐며 짜증도 자주 내더라고요. 그리고선 갑자기 점심에 동창 모임이 있다며 시댁이 있던 옆 지역까지 다녀온다고 말하는데 너무 서운하더군요. 난 고향 친구들도 다 멀리 사는데 자기만 친구 만나러 가면 다야? 힘들다더니 친구 만날 시간은 있고 나랑 보낼 시간은 없어? 서운해서 전 혼자 맥주를 마시며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과 전 서로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랬던 건가 싶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시댁에 갔던 날 그 근처를 산책하다 제 손과 남편의 손이 스쳤었어요. 아이, 깜짝이야. 좀 떨어져서 걸어. 놀랐잖아. 뭐? 언제 노부부가 돼서도 손은 꼭 잡고 다니자더니 뭘 그렇게 놀라? 내가 더러워? 그런 게 아니라, 아이, 그건 그냥 혈기왕성할 때 했던 소리지. 원래 가족끼린 서로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하는 거야.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서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전우 같은 거잖아. 그때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편의 사이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한 번씩 집에 오던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 두 분 말다툼 하셨어요? 하고 물으며 이상해진 분위기를 알아채더라고요. 전 가면 갈수록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무뚝뚝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너무 변한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갈수록 귀가도 더 늦어지고 제가 도시락을 싸서 한 번씩 공업사에 가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전엔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마음씨도 곱고 손맛도 좋다며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자랑을 하던 사람이 말이죠.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발 아니길 바랬죠. 남편과 제가 쌓아왔던 신뢰와 행복했던 시간이 얼만데 설마 남편이 절 배신했을까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남편만큼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너무 변한 남편의 행동은 커져가는 제 의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써서 남편의 뒤를 캐봤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요? 제 남편이 이 여자랑 바람이 났단 말인가요? 예, 아시는 얼굴인가 보네요. 네, 이 사람 원래 남편 공업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여자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여자 나이가 남편보다 13살이나 어린데 게다가 반년 전에 이미 그만뒀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남편이 이 여자한테 오피스텔까지 얻어줬단 말이에요? 네, 여기 증거 사진들도 잔뜩 있습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체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원래 남편 공업사에서 일하던 격리로 나이가 젊어도 너무 젊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도시락을 싸다 줄 때마다 그렇게 깍듯하게 굴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 여자가 공업사를 그만두기 몇 달 전부터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던 거예요. 심지어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오피스텔도 얻어주고 일을 그만둔 뒤론 생활비도 다 대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게 모은 돈을 정직하게 공개했다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 모르게 어떻게 그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상간녀의 생활비까지 다 대줄 수 있었겠어요. 너무 충격적인 남편의 배신에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던 순간이었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자그마치 27년이야. 27년. 그런데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그것도 까마득하게 어린 여자한테 오피스텔까지 얻어주면서. 뭐야, 당신 이건 어떻게 알아냈어? 설마 내 뒤를 캤어? 소름 돋게? 그날 전 증거를 들이밀며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전 남편이 최소한 당황하며 용서를 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전 더더욱 언성을 높였죠. 소름 돋아? 소름 돋은 건 나지. 그렇게 나 변했소 티를 내는데 어떻게 내가 의심을 안 해? 애초에 바람 핀 건 당신인데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신 나 몰래 따로 뒷주머니도 차고 있지? 그랬으니까 이 여자한테 오피스텔도 얻어준 거 아니야. 대체 당신은 언제부터 날 속였던 거야? 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만 좀 땡땡대. 귀 아파. 그래, 나 바람 피웠다. 돈은 뭐, 난 당신한테 내 재산 다 공개했다고 한 적 없는데 그냥 이 정도 모으고 있다라고만 했지. 내가 모은 돈 전부 보여준다고 말 안 했어. 내가 힘들게 일해 번 내 돈 내 마음대로 모으고 썼다는데 뭐가 문제야? 뭐? 그러니까 그동안 나한테 말장난했던 거네. 돈이야 그렇다 쳐. 근데 여자는 아니지. 당신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나한테 사과도 안 해? 당신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거 내 덕도 컸어. 알아? 그래, 물론 당신 공도 있긴 있지. 그래서 내 덕에 여태 잘 살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솔직히 나 당신 여자로 안 느껴진 지 오래됐어. 그래도 그냥 고마운 것도 있으니까 정으로 살았는데 소희를 만나니까 더는 그렇게 살기 싫더라. 소희 나한테 설렘을 줘. 내가 남자였다는 걸 생각나게 해준다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자.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고민 중이었어. 나도 나이가 벌써 54인데 더 늦기 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자기가 먼저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와 헤어지고 그 상간녀와 살겠다면서요. 너무 분통이 터져 전 그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겠다고? 웃기지 마. 둘이 희낙낙거리면서 사는 꼴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난 절대 이혼 못해.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나한테 이혼 소송 걸어봤자 절대 이혼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두고 봐. 당신 뜻대로는 절대 안 되게 할 테니까. 전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제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당신 그거 진심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위자료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당신한테 마음 떠난 사람이랑 계속 사는 건 당신만 불행해지는 일이야. 상관없어. 당신 절대 그 여자랑 재혼 못해. 이 집에서 나가든 말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하고 난 이혼만은 못해줘. 당신이랑 대화하기 전까진 그래, 나도 당장 당신 뻥 차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뻔뻔한 당신 태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두고 봐. 난 이혼 안 하고 당신 저 세상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이 나 몰래 뒷주머니에 차고 있던 돈까지 전부 차지할 거니까. 그 여자한테 한 푼도 못 넘어가게. 그동안 당신을 위해 바친 내 인생이 아깝고 억울해서라도 난 그거라도 꼭 챙겨야겠어. 난 당신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살 거야. 아, 진짜 돌겠네. 이런 건 예상 못했는데. 분한 나머지 전 오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 뒤 남편이 계속 이혼을 졸라도 전 뚝심을 지켜나갔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집에 내려왔는데 남편이 애들 듣는 앞에서 또 이혼 얘기 꺼내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부모에게 생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어요. 아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혼을 먼저 요구해요? 아버지 진짜 여자의 환장해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당장 엄마한테 비세요. 당장이요.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시끄러워. 너희들 이렇게 번듯하게 큰 거 다 누구 덕이야? 니들 엄마도 고생했지만 내 덕도 컸어. 그만큼 키워줬으면 이제 부모도 각자 인생 살아도 되는 거잖아.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어디 아빠한테 대들어? 니들도 다 필요 없어. 난 내가 최고라고 해주는 그 여자랑 살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아끼는 너희들 엄마 불행해지는 걸 보기 싫으면 이혼하라고 설득이나 해. 싫어요. 엄마, 우린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이혼한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2번 다시 안 보고 살 거고, 이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런 엄마 때 지지할 거예요. 엄마, 절대 이혼해주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요? 아이들은 제 편을 들며 남편에게 도끼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제 옆에 있어주고 싶어 했지만 2 아이 모두 회사에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간 뒤 남편은 더 황당한 짓을 저지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에 뵙네요. 공업사가 아니라 집에서 뵈니까 느낌이 남다른데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남편은 상가녀의 오피스를 정리하고 아예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심지어 절 뻔뻔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웃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뭐? 형님? 잘 지내봐요? 형님이 이 사람이랑 이혼 안 해주고 계시니까 전 지금 첩인 거잖아요, 첩. 그럼 형님이라고 불러야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첩이랑 본부인이 서로 형님 아우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도 했다고 어디서 봤는데? 저 앞으로 여기서 살려고요. 그러니까 호칭은 친근하게 정리하는 게 좋죠. 이거 진짜 정신 나간 기집애 아니야? 당신 차라리 집을 나가라니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려와? 당신이 아직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눈앞에서 내 옆자린 당신이 아니라 우리 소희라는 걸 보여줘야 비참해서라도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겠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 그럼 돼. 내 돈으로 지은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당신 집? 여기 내 집이기도 해. 이 집 처음 지을 때부터 내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는 내 집. 당장 저 여자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아유, 형님, 무서워요. 화 좀 그만내세요. 근데 이게 어디서 자꾸 형님 거려? 전 너무 열이 받아 스스로 자기를 첩이라고 지칭하던 상간녀에게 손직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버럭 내며 상간녀를 감싸던 남편의 머리통도 후려쳐버렸어요. 남편은 씩씩대더니 어디 알아서 해보라며 소리치더군요. 그리고 철판을 제대로 깐 상간녀는 이렇게 말하며 제 속을 더 뒤집어 놨죠. 그래, 어디 끝까지 가봐 당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우린 절대 못 나가. 형님, 저 이렇게 뺨 한쪽 내어드렸으니까 대가 얼추 치른 거예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전 그 집을 절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제 인생이 녹아있는 그 집에서 그 추잡스러운 인간들에게 쫓겨나긴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심지어 그들은 제가 출근했을 때 안방에서 제 짐을 전부 거실로 꺼내두고 그 방을 차지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짐 다시 안 돌려놔? 야, 이용균. 감히 내 침대에 더럽게 저 여자 끌어들이려고 해? 넌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도 없어? 당신 침대이기도 하지만 내 침대이기도 하거든. 내가 내 방에 내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있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억지 좀 피우지 마.
제가 안방에서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어 분했지만 차마 그들이 이미 뭘 했을지 모를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싶진 않더군요. 전 이를 가며 우선 딸의 방에서 지냈죠. 그렇게 창피한 동거가 시작되며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야, 너 이리 당장 나와. 뭐 이런 지독한 게 다 있어? 유혜영은 너 새엄마 될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거 안 놔? 왜요? 딸한테 손찌검이라도 하시게요? 손만 대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야, 너 당장 나오라고. 아! 자기야, 자기 딸 좀 어떻게 해봐. 저희 아이들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어요. 그리고 딸은 아예 상간녀를 무작정 집 밖으로 끌어내더군요. 혼자서 무리여도 딸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겠다 싶어 저도 이때다 하고 상간녀를 같이 끌어냈습니다. 아들 손에 제지당한 남편은 쪽도 못 쓰고 엄한 자기 딸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요. 그 뒤 딸과 아들은 상간녀의 물건을 아무렇게나 빈 가방에 쑤셔넣고 대문 밖에서 엉엉 울던 상간녀에게 던져버리더라고요. 니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못 가요. 우리 가면 다시 그 여자 불러드리려고요? 회사에서 잘리는 한이 있어도 못 나가요.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악을 쓰던 남편에게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그 좋은 회사들을 정말 포기하기가 쉽나요? 아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절 걱정했지만 제 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에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다. 엄만 여기서 엄마의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희도 너희 인생에 최선을 다해.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남편은 바로 상간녀에게 연락해 다시 그 첩을 집에 들이더군요. 형님 애들 너무 무서워요. 저 호텔에서 얼마나 떨었다고요. 근데 저 몇 번을 쫓아내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원래 버티는 사람이 승자인 거 알죠? 와, 그땐 저도 진짜 말문을 잃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그 멘탈과 철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시부모님도 집에 쫓아 남편을 크게 꾸짖고 상간녀를 내쫓으려고 하셨어요. 용균이 이놈아, 미치려고도 곱게나 미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미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애들 안고 없고 네 도시락 다 싸다 주고 네 직원들 끼니도 다 챙겨준 애가 정의 얘야. 나중에야 네가 잘 됐어도 그전까지 애미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기반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네가 그렇게 일찍 네 가게 차릴 수나 있었는 줄 알아? 야, 너 당장 나가. 우리 며느리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저랑 살 진짜 짝이라니까요. 두 분은 누구 부모님이에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들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아이고 이 자식아, 늦바람 들어서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 조상님, 제발 저놈 정신머리 좀 붙잡아 주세요. 온 가족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도 남편과 상간녀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전 숱한 눈물을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버텼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계속 제게 이혼을 요구했죠. 당신 비참하지도 않아?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안 그래? 자꾸 이러면 나도 수가 있어. 형님, 저도 저지만 형님도 보통이 아니시네요. 둘 다 그 입 닫어. 내가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이쯤에서 그만할까 싶다가도 니들 그 뻔뻔한 낯짝을 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 고맙다. 이렇게 계속 얼굴 보여주면서 내 의지를 불태워줘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대뜸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 집 처분할 거야. 뭐? 누구 마음대로 이 집을 처분해? 누구 마음대로? 나 공업사도 내놨어. 경기도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자금 사정도 나빠져서 요즘 계속 적자만 보고 있었거든. 직원들 월급도 계속 밀려서 그냥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했어. 그래서 겸사겸사 이 집도 처분하고 소희랑 다른 집안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어차피 이 동네선 당신랑 애들 얼굴 다 아는데 소희랑 살기도 힘드니까. 이 집은 처음 지을 때부터 내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어. 이 집에서 우리 애들도 다 크고 했는데 멋대로 여길 팔겠다고? 웃기지 마. 절대 못 팔어. 그냥 니들이 나가라고. 이 집은 건들지 말고. 이 집도 엄연히 내 돈이 들어가 내 재산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자비를 베풀어줘야 돼? 난 무조건 팔 거야. 나중에 확인해보니 정말 남편은 공업사를 정리했더군요. 이후 남편은 계속 집을 팔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전 악착같이 그것만은 막아냈고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절 약올리듯 싫으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던 남편과 치열하게 다투면서요. 이 인간이 정말 처백에 눈이 멀어 배는 게 없더라고요. 너희 둘 다 이 엿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어? 너희들 다 천벌 받을 거야. 그런데 정말 천벌이라는 게 있던 걸까요? 이틀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전날 상간녀와 함께 거제도로 놀러 갔었어요. 같이 가서 콧바람 쐬셔도 되는데 정말 저희끼리 가요, 형님? 가서 2번 다시 돌아오지 마. 확 바닷물에나 빠져버려. 저는 저를 약올리던 상간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러간 다음날 아침 그 처백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잠결에 비몽사몽하며 발신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화를 받은 전 상간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분을 확 잡쳤죠. 그런데 상간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더군요. 형님, 큰일 났어요. 형님. 뭐야? 아침부터 짜증나게. 왜 뭔데? 그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고요. 뭐 쓰러져? 왜 쓰러져? 잠이 확 깬 전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상간녀는 엉엉 울며 상황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몰라요.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안 나오길래 계속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옆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해요? 뭘 어떡해? 애야? 그래서 119에 신고했어? 경찰엔? 네, 신고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겠죠? 말 그대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더군요. 수스라치게 놀란 전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남편이 옮겨졌다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사망한 뒤였어요.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만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상간녀 그 와중에도 철없게 자기 인생부터 걱정하며 오열하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은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리며 그런 상간녀를 바라봤죠. 아이들은 그래도 아빠라고, 전 그래도 27년을 함께 산 정이 있다고 눈물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 모두를 배신하고 상간녀와 제2의 삶을 살겠다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남편은 숙박업소의 화장실에서 처량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허무한 끝이었죠. 이후 전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장례를 치러주긴 했습니다. 솔직히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 함께 산 세월을 생각했던 거죠. 아! 저도 나름대로 저 사람 2번째 아내였는데 장례식장은 지키게 해주세요. 네? 뭐 2번째 아내? 뭐 이런 정신 나간 여자가 다 있어? 야, 더러운 상간녀야. 이제 믿을 구석인 내 남편도 없는데 어디서 끝까지 철판을 깔아?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당장 짐 싸서 나가. 옳게, 내가 끌어낼게. 네가 그 말로만 듣던 머리에 꼭 꽂은 기집애였구나. 우리 올케랑 조카들 가슴에 비수 꽂은 거 내가 아주 오늘 죗값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전 뻔뻔하게도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상간녀를 당장 쫓아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곧 조문객들도 많이 올 텐데 아이들 얼굴에 먹칠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상가녀를 처음 본 시누인 이를 갈며 상가녀의 머리털을 다 뽑아놓으시더라고요. 용균이 이놈아, 넌 천벌 받은 거다. 너밖에 모르던 애미랑 애들 속을 그렇게 까맣게 태우더니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아직 젊다면 젊은 그 나이 요절이 뭐냐, 요절이. 이 인간아, 마지막까지 자기 부모한테 천벌받았다는 소리나 듣고 아주 꼴 좋다. 어? 그렇게 대체 왜 그랬어? 왜? 앞으로 애들이 아빠를 떠올리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원망 때문에 제대로 당신을 추억하지도 못할 거 아니야. 아빠라는 인간이 잘하는 짓이다. 어? 시부모님은 땅을 치고 오열하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의 원망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 남편에게 원망을 퍼부어버렸죠. 자신들이 아빠를 원망하느라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던 아이들이 너무 가엾더라고요. 그런데 장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황당한 광경이 한 번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 첩이 아직도 저희 집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그 상가녀를 쫓아내려고 했고 아이들은 전에 그랬듯 안방으로 들어가 상가녀의 짐을 아무렇게나 마구 싸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아직도 남아있어? 이젠 그 인간도 없는데. 그게요, 형님. 실은 제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서요. 그동안 그 사람이 주는 돈으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저 내쫓으실 거면 1,000만 원이라도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잠깐이나마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저 완전 끈떨어진 연됐는데 안 불쌍하세요? 그래, 줄게. 기다려봐. 어이없게도 돈을 빌려달라던 상간녀에게 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에서 가지고 나와 상간녀에게 안겨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형님, 이건 또 뭐예요? 진짜 저한테 끝까지 이러셔야겠어요? 저 진짜 돈 없다고요. 같은 부인끼리 너무하잖아요. 저도 나름 미망인이라고요. 그건 바로 상간녀 소송장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미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었었어요. 이혼을 하지 않았어도 상간녀 소송은 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이 그렇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소송장을 받아든 상간녀는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전 그런 상간녀에게 차갑게 소리쳤죠. 미망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그 인간이 좋았으면 내가 아예 하늘나라까지 따라가게 해줘? 이미 그 인간도 없는데 너 지켜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 둘 다 천벌받을 거라고 했지? 이 낙동강 오리알아. 이거나 가지고 빨리 꺼져.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눈에 띄면 그땐 사지를 분리시켜버릴 줄 알아. 엄마,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게요. 야, 나와. 그때 상간녀의 짐을 싸서 나온 아들과 딸은 상간녀 양쪽에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리고 엉엉 울던 상간녀를 번쩍 들어 짐과 함께 대문 밖에 던져놓고 오더라고요. 이젠 진짜로 다 끝이 난 것 같아 후련하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는지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서럽게 흐느꼈고요. 이후 전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더군요. 우린 남편의 서재에서 무슨 장부처럼 되어 있는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작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서랍 안에 들어있었는데 자물쇠는 아들이 그냥 망치로 부숴버렸죠. 전 남편이 공업사 장부 외에 다른 장부를 가지고 있던 것도 또 일기를 쓴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자주 쓰진 않았던 건지 일기는 일정하지 않은 날짜로 드문드문 적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일기와 장부 안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 애들 엄만 생각보다 우리 공업사 매출이 엄청나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다. 순진에 빠진 사람이다. 한때 내 애들 엄마에게 참 고마웠지만 공업사가 잘 될수록 뭔가 억울해졌다. 집사람보다 내가 고생은 더 많이 하는데 왜 이 많은 벌을 공유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각자 돈 관리를 하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다. 내 뒷주머니가 불룩해질수록 일하는 보람이 풍선처럼 커진다. 몇 월 며칠 소희랑 아내 몰래 만난 지도 꽤 오래됐다. 소희는 솔직히 경일은 잘 못 봤다. 씀씀이도 예뻐서 모아둔 돈도 없는 여자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 그래서 그냥 공업사 일은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소희랑 있으면 내가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하고 설렌다. 그래서 생활비도 주고 허름한 원룸에서 빼내 근사한 오피스텔도 얻어줬다. 애들 엄만 착해 보여서 결혼했지만 내게 설렘은 주지 못했다. 소인 여태 내가 애들 엄마 몰래 만나온 다른 싸구려 여자들과는 다르다. 순수하고 귀엽다. 역시 여자는 어리고 예뻐야 한다. 몇 월 며칠 아내고 애들이고 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젠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고 싶다. 애들 엄마 이혼하려면 돈을 대체 얼마나 줘야 하려나? 1억? 2억? 아, 솔직히 아까워 죽겠다. 그래도 그거라도 줘야 조용히 떨어져 나가겠지? 숨겨둔 재산을 들키면 그것도 나눠야 하나 걱정이다. 그럼 너무 배가 아플 것 같다. 몇 월 며칠 애들 엄마 몰래 사놨던 2층짜리 건물도 땅도 모두 차명으로 돌려놨다. 그걸 들켜서 나누게 되면 배 아파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차명이란 좋은 꼼수를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역시 없는 정보가 없는 인터넷이 최고다. 그런데 이혼하자고는 언제 말하지? 몇 월 며칠 공업사를 처분했으니 이제 집만 처분하면 소희를 데리고 동남아로 가서 살 거다. 거긴 돈 조금만 있어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준비는 끝났다. 아직도 잘 나가는 공업사를 처분하는 게 아깝긴 했지만 집사람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끝내 이혼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부모님도 누나도 애들도 다 나만 비난하니 남은 방법은 자유를 찾아 내가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 혹시 모르지. 소희랑 몇 년 살다가 더 어리고 예쁜 여자 거기서 만나면 소희에게서 그 여자로 갈아탈지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우린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계획하며 엄청난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놨더군요. 땅값과 건물 시세 등 장부를 보고 남편의 차명 재산을 계산해보니 거의 19억가량 되더라고요. 저 몰래 꿍쳐놨던 돈이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기 전에도 저 몰래 재미삼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무슨 수를 써도 제가 이혼해주지 않자 아예 공업사와 집을 전부 정리하고 상간녀와 해외로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더군요. 공업사 사정이 안 좋아 접었단 말도 다른 지방으로 떠날 거라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죠. 아, 진짜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답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적이고 비열할 수가 있죠?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아이들도 저도 놀랍기도 하고 화가 나 온몸을 떨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비열했던 남편의 실체도 어마어마한 남편의 차명재산도 모두 엄청난 반전이었죠. 이후 전 곧장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의 차명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 서재에서 나온 장부와 남편의 통장거래 내역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줬던 사람은 남편에게 소액의 보상만 받고 껍데기 명의를 내준 것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결국 법원은 그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남편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었고 전 그 재산을 상속인 자격으로 환수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숨겨둔 재산은 모두 저희 가족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또 어디서 쥐어짜낸 건지 전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상간녀는 제 남편의 재산은 한 푼도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돈만 토해낸 뒤 우리 앞에서 처량하게 퇴장해야 했죠. 네가 그동안 잘 버텼다. 죄인 아들내미 둔 우리가 널 똑바로 쳐다볼 면목이 어디 있겠니. 정말 미안하다. 이후 전
그래도 명절과 생신은 애들을 데리고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살았습니다. 두 분은 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제게 사과를 하셨거든요. 아이들도 두 분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기에 제겐 두 분이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이었어요. 비록 남편은 미웠어도 두 분은 차마 미워할 수 없겠더라고요. 가끔 시댁에 갈 때면 신우의 얼굴도 볼 수가 있는데 신우인 제게 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죠. 두 분이 유독 우리 애들보다 올케네 애들을 더 좋아하셨잖아. 올케가 마음을 착하게 써준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손주들을 보고 사실 수 있게 됐어. 너무 고마워, 올케.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전 남편이 남긴 돈으로 동네에서 마트를 크게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남편의 계산적이고 비열했던 이명과 제게 준 배신감, 그때 치욕으로 인한 응어린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너무 믿었기에 그만큼 받은 충격과 상처도 컸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 인간의 숨겨두던 재산 덕에 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애들도 앞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된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결혼할 땐 그 집값 비싼 서울의 신혼집도 무리 없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미 이 세상 사람도 아니게 된 남편에 대한 원망은 최대한 제 가슴에서 덜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야 저도 아직 한참 남은 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배신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 가장 비열한 죄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마지막이 정말 천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불행히 무작위로 고른 희생자가 되어서였는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모두 입을 모아 남편에게 천벌을 받았다고 말한 만큼 오래도록 자신의 곁을 지켜준 이를 배신하는 일이 아주 큰 죄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껜 부디 그런 큰 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즐거움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